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글 대표님의 이구영 코너입니다. 자, 총선에 대한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김종인 씨가 와서 총괄을 한다. 네. 근데 이제 보면 공천이 끝나서 왔기 때문에 네. 뭐 이전에 네. 뭐 김종인 씨가 날카로운 칼이기는 하지만은 네. 좀 베이기도 했죠. 옆에 네. 네.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논란들은 좀 없어질 거는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제일 얼마나 며칠 전에 어제입니까? 네. 조선일보가 안타까웠으면 총선인데 이슈가 없다. 그래서 정권 심판도 문재인의 경제 실정도 안보 문제도 또 더 나아가서 각종 비리나 부패 의혹도 다 제기를 못해서 네. 대립의 각을 못 세운다. 예. 네. 뭐 코로나가 덮었지만은 저쪽은 뭐 나름 또 저거 끌고 가고 싶은 대로 네. 끌고 가잖아요. N번방 같은 경우도 한 2, 3일을 도배를 하고. 네. 근데 이쪽에서는 없기도 하지만 아예 이슈 제기를 지금 그렇죠. 야권이 하는 능력이 과거의 야당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지금 뭐 코로나19 우한 폐렴 이후에 중소상공업자들,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거의 뭐 연쇄 도산 위기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경제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이슈를 몰고 나와야 되거든요. 문재인 정권 제일 들어와서 못한 거 중 하나가 경제거든요. 예. 안보도 못했고 다 복지도 못하고 했지만은 경제를 제일 못했거든요. 그럴 때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가 주 52시간 근무라든가 여태까지 우리 경제를 쪼우던 그런 것들을 좀 이슈로 끌어냈어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이재명하고 박원순하고 공짜 복지냐 뭐 선별 복지냐 자기네들끼리 싸우면서 이슈를 오히려 자기네들이 주도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야당에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슈몰이를 못 하고 있다. 예, 그래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지금 온 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거를 조금 이슈몰이를 하는데 좀 역할을 한다면은 그건 좀 성공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지금 녹화하는 금요일 날 네. 인터뷰를 했는데 네,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네, 민부론 안 통한다. 네, 기업 도산 막는 게 시급하다. 네. 경제 민주화 자기 이 캐치프레이즈도 지나간 공약이다. 네. 그러면서 황교안의 핵심 정책인 민부론으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내가 저 황이 내놓은 민부론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비판을 가. 저걸로 갖고는 선거 때 펴달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성장 시기에 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렇죠. 지금 뭐 좀 저성장에 코로나까지 네. 와서 난리가 지금, 났는데 그렇죠. 기업이 사냐 죽느냐 예. 뭐 여기에 기로했는데 뭐 민부론이 아무래도 국민들한테 어필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그 영리하신 분이니까 경제 민주화도 지금 안 먹히는 시대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사나 죽느냐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게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관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좀 내놓고 이슈몰이를 한다면은 뭐 미래통합당 상당히 좀 선전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문은 백존이 뭐 한국은행을 통한 무제한 양적 완화니 미국 흉내를 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선거 치르는 뭐 미통당 입장에서 그걸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자, 폭탄 같은 이 퍼펙트 스톰이 터졌어요. 근데 여기서 다 살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들을요? 그렇죠. 아니 한계 기업들 예. 그동안에 구조조정을 했어야 될 기업들 이거는 오히려 빨리 없애야죠. 이거를 계기로 해서 모두 다 살린다? 예. 월남전 영화도 보십시오. 플래톤이나 이런 것도 포탄이 떠있을 때 부대원 다 살립니까? 예. 총 맞아서 벌써 신음하던 사람들은 응급처치 해놓고 놓고 가야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동안에 이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사실은 박근혜 정권 때부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골든타임이라는 표현까지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계 기업이라고 부르는 좀비 기업이라고 부르는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빚으로 이게 리볼빙하면서 사는 이런 기업들은 이번에 이 코로나 우한 폐렴 사태에 지금
부분을 빌어서 실제로 창조적 파괴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시급하다고 봐야죠. 이번에 그런 한계 기업, 무너질 기업까지 다 끌고 가다가는 멀쩡한 기업도 다 죽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꼭 정상적인 기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우한 폐렴 때문에 특별히 자금 위기에 일시적인 자금 위기에 몰린 거 이거부터 살려야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네. 한국의 현재 시점에서의 네. 기간 산업 그러니까 꼭 유지시켜야 될 핵심적인 사업이라는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있죠. 네. 지금 항공업이 다 무너지는데 저는 이 항공물류하고 항공 중요하죠. 예, 그다음에 해운, 해운도 살려야죠. 예, 그다음에 네. 이제 철강, 네. 석유화학, 그렇죠. 뭐 반도체 이런 그렇죠. 부분들은 앞으로도 핵심으로 네. 유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산업들을 이게 이제 무너지면서 혹시 해체되거나 해서 또 외국에서 다 네. 갖고 가버린 우리가 IMF 때 보면 너무 많이 팔아먹었죠. 사실은 그때 좀 유지하고 이렇게 해야 네. 될 기업들을 네. 너무 그냥 외국에 팔아버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부가 유출되고 네. 위기가 극복되었을 때 딱 이 완전히 딱을 친 적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것도 그때 팔려고 그때 그렇게 그러다가 안 팔아서 오늘날 저 SK 하이닉스가 됐죠. 예. 돼서 그 효자 기업이 됐잖아요. 예. 네. 물론 뭐 잘 팔아서 살아남은 기업도 있어요. 예를 들면 대상그룹 같은 데는 구조조정을 많이 다른 했죠. 식품 회사들 다 망했거든요. 혜태도 망하고 예, 다 예. 망했는데 그때 라이신 만드는 회사를 예, 동물 사료. 예. 그 처음 동물 성장 촉진제 예. 거의 1조 가까운 돈, 한 9천억 1조에 팔아버렸어요. 예. 독일 바스프에. 예. 그 지금 대상이 살아남은 게 그때 팔아서 살아남은 거예요. 예,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안 팔아도 될 거 너무 많이 팔았죠. 사실 빌딩 같은 것도 그때 싸게 팔았는데 그것도 나중에 비싼 값에 우리가 대사하고 그런 것도 있었죠. 네. 자, 그래서 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요즘 기본소득 이야기가 굉장히 네.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재명이가 네. 무슨 10만 원씩 해서 경기도에 1조 3천억. 네. 근데 어려운 사람한테 10만 원을 주면 안 주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게 10만 원으로 뭐가 해결됩니까? 엄발에 오줌 누기죠. 50만 원으로 해결됩니까? 그렇죠. 안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다에게 10만 원을 준다, 다에게 50만 원, 100만 원을 준다. 이런 부분들은 좀 매우 위험하고 위험하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줘야 될 네. 대상을 엄선해서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좀 몰아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번에 부천시장이 한마디 했었잖아요. 예. 10만 원씩 나눠주는 것보다 예. 정말 어려운 상공인이나 자영업이나 이런 데다가 몇백만 원씩 해서 거기부터 살리자 이 얘기했다가 이재명이가 부천시는 빼. 그러니까 부천시장에 사과하고 그랬는데 그 부천시장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저기 이게 저는 어차피 지금 수요가 너무 줄어들어 버려가 네. 한국형 뉴딜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그냥 돈을 주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 시간 제한이 있는 한시적 쿠폰들을 좀 나눠줘서 네. 네. 반드시 일찌감치 바로 쓰게 만들어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뉴딜 정책 같은 거 해서 뭐 좀 공공사업 같은 걸 좀 일으켜서 뭔가 좀 일자리도 만들고 뭐 이래야지 되지 않느냐 싶은데 저는 왜 현금 나누는 거를 반대하냐면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를 모르거든요. 예. 그리고 외국의 유명한 투자회사들 굉장히 정확해요. 의사들보다. 예. JP 모건 같은 데서 한국 3월 달에 10,000명 간다더니 10,000명 거의 다 갈 정도로 예. 정확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빨라야 회계 유명 투자 분석가들이 회사들이 5월 말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5월 말까지는 계속 상승이래요. 그리고 경제에 주는 치명적인 충격은 빨라야 가을에 수습이 된다는 거예요. 빨라야. 안 되면 내년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봐야 되는데 지금 먼저 10만 원씩 나눠주고 20만 원씩 나눠주고 온들 그게 무슨 소용이냐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6개월 가면 6개월쯤 뒤에는 네. 그 뭐라 그럴까요?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른 네. 거의 그 대부분의 소자영업자나 네. 그다음에 영세 기업들이 다 붕괴되고 또 직장에서는 쫓아내고 네. 요즘 대기업들이 보면 직원들 월급을 임원들을 반근을 깎는데요. 네. 어려운 자바를 빙자해서 네. 그런 정도로 어렵고 6개월 안에 부동산이
강남을 비롯한 서울 네. 수도권 전역에서 폭락이 시작된다라는 이런 예측도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의 뭐 트럼프가 집집마다 뭐 3,000불을 주니 2,400불을 주니 이런 거는 그건 트럼프 이야기고 네. 지금 한국은 미국하고는 또 이거 상황이나 여건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그럼 한국식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자꾸 뭘 나눠주려고 하는 그게 제일 쉬운 거 아닙니까? 제일 어리석기도 하고요. 네, 그 나눠주는 건 설자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네. 더 어려워질 때 나눠줘야죠. 아마 조금 있으면 이 상태로 가면은 일가족 극단적 선택 뭐 이런 것도 신문에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송파 세모녀 그런 사건 같은 게 많이 나올 수 그래서 있어요. 제가 지금 그럴 때 써야죠. 이게 정말 급할 때. 굶고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 나올 거니까 네, 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그렇죠. 식당하고 다 정부가 계약을 맺어서 그렇죠. 자 5,000원짜리 메뉴를 만들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 품질 관리를 구청으로 시키고 구청이 뭐합니까? 이럴 때 그런 거나 해야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쿠폰을 나눠줘서 그 쿠폰으로 식당에서 밥을 먹게 한다든지 그다음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 요즘 숙박업소 다 거의 뭐 죽을 지경 아니에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잘 수 있는 쿠폰을 나눠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무너지는 사람들을 구제를 하는 시스템을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안 하면 나중에 가서 또 대책이 안 나올 거거든요. 이런 거를 논의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뭘 던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쓰는 것만 집중하지 절약하는 건 생각 안 해요. 네. 지금 국가 예산이 513조인가요 올해? 예. 지금 코로나 지원책이야 아무리 써도 뭐 부족한 점이 없지만 다른 예산은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공무원들 인건비라든지 뭐 불효불급한 게 많잖아요. 예. 그런 거는 좀 절감할 수 있는 대책도 좀 나눠야죠. 대통령이 저는 긴급 담화를 발표해서 네. 지금 앞으로는 공직자의 해외 연수나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공직자의 뭐 판공비나 네. 이런 거 없다. 네. 지금 비상시국이다. 다 허리를 졸라멜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공직자 비용 중에서 뭐 판공비니 업무 추진비니 이런 부분들을 다 스톱시켜버려야 된다고 그렇죠. 봅니다. 저는 이 그렇게 사태에서는.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국회도 저거 돈 스톱시키고. 네, 스톱시키고요. 예, 그래서 그런 데서 돈을 전부 이런 그 구제 예산으로 돌리는 거. 그래야지 지금 무슨 1년간 뭐 4개월간 뭐 30%씩을 작게 받니 이런 쇼하는 거는 좀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좀 어차피 이 이야기 나왔으니까 네. 오늘 일부에서는 이 이야기를 좀 네. 집중적으로 아무도 잘 안 다루니까 네. 비판을요. 네. 자, 지금 뭐 문이 추경을 11조 7천억을 편성한다. 네. 그 다음에는 또 뭐 27조 정도의 지원 자금을 편성한댔다가 어느 날 또 50조라고 했다가 이게 또 100조가 되고 100조가 있어요. 됐죠. 네. 말은 100조, 50조, 27조, 11조 7천억이면 합쳐가지고 200조쯤 되는데 아, 전번 거를 합쳐서 또 그 닫고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따지면 뭐 100조일 수도 있죠. 100조도 안 되는 네. 걸 갖고 그러는데 네. 또 문제는 뭔가 하면 대출해 주는데 이자를 싼 거를 네. 대출 규모가 이만큼이면 그거를 X로 잡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사실은 이자를 2% 받던 걸 1% 받을 때 그 이자 1%를 가지고 지원액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한 뭐 20조 원어치를 빌려주겠다. 2%에서 1%로 이걸 20조라고 잡아요.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하는 건데 정부에서 100조라고 잡는 거예요. 또 은행에서 대출 부실라면 누가 책임지죠? 자, 엊그제 그 네. 신문에 보면 지금 네. 대출 받으려고 자영업자들이 줄을 몇천 1,000명이 서 있고 몇천 몇천 명 명이 서 있고 있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직접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보면 실제로 현장에서는 지금 대출 안 된다고 알성 아닙니까? 그렇죠. 뭐 서류가 잔뜩 쌓여 있고. 또 기존에 대출이 네. 있니 뭐 사람마다 다 이게 경제 사정이 다른데 네. 그 현장 직원들은 자기가 정부 방침에 따라 빌려줬다가 잘못되면 나중에 부실 대출 떼인 돈은 네가 누가 책임. 책임져요? 네. 그러니까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감사원장이 뭐 면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는데 감사원장 말을 누가 믿어요? 예. 공무원들이 움직이겠습니까? 은행들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인다고 봐야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걸 해야죠. 대통령이 선언을 하든지. 근데 참 그 제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대출을 받으려고 줄을 선 분이 네. 지금 이게 이 사태의 네. 진행 파장이 6개월 이상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 진행됐을 때 뭐가 데미지가 있고 나면 네.
어떤 일이 끝난다고 바로 데미지가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데미지가 이제 또 남아가지고 또 영향을 미치면서 쭉 계속 갈 건데 2차, 3차 계속 예. 간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네. 이게 한 1년 이상 네. 이 상황이 엄청난 데미지를 입히고 그렇죠. 그것도 충격파는 한 3, 4년을 갈 수 있어요. 네. 우리가 금융위기에서 헤어나오는데도 몇 년이 세계가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아직도 다 못 헤어나와서 이걸 경기가 회복되는 건지 더 가라앉는 건지 네. 뭐 금융위기 때 풀른 돈으로 네. 반짝한 건지 네. 다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걸 맞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럴 때 했을 때 저는 문이 급하게 이야기를 좀 하기보다 네. 어차피 기왕에 지금 앞으로가 더 어려울 건데 네. 그렇죠. 좀 한 달이라도 이걸 어디에 손을 써야 오는 건지를 모여서 좀 깊숙하게 논의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총선 선거 전략 비슷하게 해서 자꾸 나눠주는 것만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총선 전에 네. 빨리 나눠줘서 네. 점수 따자. 이거 빨리 예. 나눠줘야겠다.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는 뭐 잘못된 거죠. 그리고 경제 지금 뭐 홍남기라든지 저 뭐 금융위원장이라든지 저 경제수석 이런 사람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실물 경제 컨트롤 타워를 해본 적이 없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괜찮은 사람들로 바꾸든지 경제에 대한 사령탑. 지금 우리 코로나가 더 잘 막을 수 있었는데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을 네가 대통령이라고 시키고 해외 유입도 차단했으면 벌써 끝났을 일이에요. 근데 지금 정치에서 개입해서 못했잖아요. 예. 경제도 저는 예. 경제부총리나 누굴 시켜가지고 네가 대통령이다 해서 확실하게 그 리더십을 확보해서 컨트롤 타워가 돼서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중구난방으로 하는데 청와대가 지금 직접 지휘하는 꼴이 됐어요. 근데 청와대는 당연히 선거만 신경 쓰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조변석계, 조삼모사 이런 대책이 자꾸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비상경제회의를 만든다고 예. 뭐 각계에 발표는 했어요. 네. 근데 문재인의 정권 성격으로 봐서 뭐 비상경제회의를 만들 때 거기서 나왔던 의견을 모아가 거기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느냐, 또는 거기서 나온 의견이 그냥 뭐 이 문의 정치적인 의사를 넘어서서 관철이 되겠느냐. 예.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이 정권의 그러니까 속성으로 문재인 보면. 정권의 그 회의하는 수법이 뻔해요. 각계 대표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예.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럼 문재인 끝에 한마디 하죠. 여러분 얘기 잘 들었다. 예. 적극적으로 수용 검토하겠다. 예. 그래놓고 원래 없었던 일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의견 수렴 경제대책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말하는 것도 다 조정하고 또 듣지도 하고 이게 무슨 소통이에요? 경제 컨트롤 타워를 세워서 네가 이건 대책을 다 해. 예. 이래야지 되는데 지금은 무슨 비상대책회의 한다면 청와대 뭐 경제수석실이나 뭐 그런데 행정관들이 나서서 사전에 조정하고 걸른 말만 몇 마디 하고 끝나는 거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비상경제회의를 한다 하면 네. 그야말로 그 비상회의의 주체가 네. 문이 손을 놓고 그렇죠. 거기 회의에 왔던 멤버들이 네. 의결권을 가지고 네. 집행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비상경제회의가 그렇죠. 되는 거지. 네. 지금은 먼 회의를 해도 자문회의잖아요. 그렇죠. 듣고 뭐 그냥 끝나잖아요. 우리 감염병 그 우한폐렴 때도 감염병 대책회의 청와대에서 열었잖아요. 예. 다 친정부 인사들 모였어요. 그 의료계에서. 예, 의료계에서 문바들이 모인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문 닫지 말자는 사람 위주로 한마디씩 하고 손 턴 거예요. 그럼 무슨 그 비상대책회의 백날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네. 자기가 주도하고 남이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자기가 이미 회의 끝나면 발표할 내용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들었다는 사진 찍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의견 수렴은 백날에야 소용없죠. 그래서 문재인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저 이명박 때보다 훨씬 못해요. 저도 이명박은 그렇다고 2008년에 봅니다. 그 금융 위기 때 리먼 브러더스 보도나고 할 때 그때 그 강만수 또 그때 윤증현 또 윤진식 그때 경제수석인가요?
뭐 이런 경제 사람들이 수습했죠. 그때 또 금융위원회는 또 그 누구더라 진동재인가? 예, 뭐 하여튼 예, 수출입은행장 진동수. 예, 진동수. 이런 사람들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결정해서 밀고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위기가 극복이 됐죠. 근데 산업자원부는 최준경 장관 이런 사람들이 경제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머리도 좋고. 예. 지금 경제 컨트롤 타워 할 만한 사람도 없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막된 말로 다 돌대가리들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자기가 정치 바람에 관여 없이 네. 그냥 이렇게 민간 중에서 네. 이 경제 전문 원로를 불러서 네. 그 회의에서 결정한 걸 건의하면 정부가 집행하도록 네. 하겠다. 그런 식으로 했어야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의 소리나 그렇죠. 또 좀 객관적인 네. 수습 대책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주재하고. 근데 더 웃기는 거는 문은 경제를 안다고 봅니까, 저 사람이요? 저는 경제 용어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나는 뭐 경제하고 설명할 때 보면은 맨날 뭐 보고 읽고 제대로 뭐 난 저 양반한테 경제학 원론 시험을 네. 치면 네. 그거 뭡니까? 객관식으로 내도 저 사람이 저기 15점이 될까 생각을 합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뭐 자신도 없는 것 같고 업무 보고도 제대로 뭐 받은 적도 없고 경제에 관해서 뭐 누구 토론했다는 얘기도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듣고 그냥 끝나는 식으로 하니까 저 한심한데 그러면 밑에 장관 수석이나 똑똑해야죠. 예. 근데 저 뭐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사람은 그냥 뭐 캐비넷 정도 잘 열어서 전 정부건 그 뭐 비밀 갖다 바치고 이런 거에서 점수 딴 사람 아니에요? 몽골이 좀 예, 뭐, 그러니까 뭐 경제에 대해서는 별로 잘 모르는 거죠. 그게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다. 그리고 외환 위기 때나 2008년 위기 때는 세계 경제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회복될 수 있었어요. 그때는 다른 나라는 저 네. 외환위기 때는 다른 나라는 멀쩡했고 그렇죠. 한국은 아시아 몇 개가 네. 문제였고 그렇죠.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는 네. 미국에서 이제 벌어진 것이 세계로 번져서 이렇게 그렇죠. 있었지만은 그때는 공조하자라는 분위기가 그렇죠. 진짜 강한 거죠. 근데 어제 뭐 화상회의라는 거는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연대를 안 한다고 비판이 좀 있으니까 전부 자기 발등에 불 떨어져서 집을 끄기 바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뭐 전 세계에 골고루 다 퍼져버렸으니 그렇죠. 그리고 다 불 끄기가 바쁘고 후진국은 차라리 검사도 안 하니까 막 죽거나 말거나 이런 거고 그랬는데 그래도 모여가 뭘 하려는데 모이면 저놈한테 감염될까봐 겁이 나지 않습니까? 영국의 찰스 황태자도 감염됐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화상으로 하나만한 소리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뭐 우리 중간 총선도 남았으니까 예. 마치 문재인이가 세계 대통령인 것처럼 회의를 주재한 양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뭐 마음껏 같은 제공하겠다. 이런 건데 내가 보니까 선거용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이제 G20는 경제라는 부분에서 이 수요와 공급은 그리고 또 경제 분야 간의 어떤 흐름 이런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론이 그렇게 이제 과도하게 돈이 투입되고 그게 또 금융 구조화 상품으로 팔려 나가면서 거품이 생긴 거고 근데 그 거품이 어떤 것인지가 각자 자기 역할만 했기 때문에 전체 폭탄을 아무도 짐작을 못했고 어느 날 폭탄이 터지니까 지금 그렇죠. 과도하게 대출된 게 문제라 터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보면 세계 경제가 비실비실해서 다 만성병 환자 비슷한 상태에서 그냥 이건 병균에서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보이지가 않잖아요. 예. 귀신 영화도 공포 영화도 안 보이는 귀신이 더 무섭잖아요. 그렇죠. 미지의 공포죠. 그러니까 이게 뭐 위험한 거죠. 그리고 이게 참 젊은 사람들이 전염시키고 죽는 건 늙은 사람이 죽고 예? 부자들도 똑같이 걸리는데 가난한 사람만 주로 경제적인 피해를 보고 예? 의학적인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경제적인 죽음이라는 그래서 거 이번에 코로나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경제가 아닌 그야말로 의학적인 문제에서 위생학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문제가 경제를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사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선생님 보시기에 그간의 세계 과학 기술, 바이오 의료 기술이 발달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 AI다, 드론이다, 부터 3D 프린터다. 뭐 자율주행 자동차다.
온갖 경제가 바뀌면서 환경이 바뀌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약들을 팔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귀에 이어폰 끼고요. 헤드폰입니까 뭐.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에 이게 뭔 관계가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코로나에 아무 관계가 없죠. 예? 아니 3D 프린터가 있으면 진단 키트라도 3D 프린터 넣으면 탁탁탁탁 찍어져 나와야 되는데 네. 뭐가? 아니 마스크도 줄 서서 사는데요. 저는 네. AI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너 코로나 이거 언제까지 갈 것 같냐? 네. 너 이거 치료약이나 백신을 어떻게 만들어야 네. 되냐? 진짜 걱정스러운 게 치료약 백신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예, 쉽지 않대요 이게. 뭐 몇 년 예, 걸린다. 몇 년 걸리고 되게 뭐 개발 도중에 이제 끝나고 해서 끝나는데 이 코로나는 벌써 한국 사회, 지역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졌기 때문에 지금 뭐 한 5월쯤에 주춤해져도 올 가을에 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첨단 뭐 4차 산업 뭐니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1차적인 우리가 병균에 대한 대비조차 없는 거죠. 우리가 네. 저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수출품 같은 이 마스크 네. 딱 그때 이런 거 수출했지 않습니까? 뭐 헝겊에다가 빌드 하나 붙인 거죠. 예. 예. 그런데 이것도 지금 못 만들어 가지고 4차 산업혁명 운운한 나라에서 개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면서 마스크 줄 서고 중소상공인 대출해 준다니까 몇천 명씩 비 오는 날 줄 서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국가적으로 언밸런스가 아닌가. 이게 또 문재인 정권이 고집을 많이 피워서 그래요. 예, 계속 고집 피우잖아요. 외국인도 입국 금지도 지금 중국도 28일부터 전면 외국인 금지 당했는데 그냥 장막을 내려버렸어요. 우리만 세계에서 열어놓고 있어요. 이거 정부의 똥꼬집이죠. 이게 환자로 죽은 사람도 나온 게 그게 걱정이지만 그보다 더 걱정인 게 경제 회복이 이제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저렇게 외국인들 감염자가 자꾸 늘어날수록.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게 이게 그 소자영업자나 영세 기업들이나 이런 쪽이 먼저 일정한 숫자로 많이 망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부동산이 폭락을 하게 되면 부동산 담보 대출, 갭 대출한 사람들이 또 다 지금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지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한국의 지금 금융권을 차례대로 도산시키지 않겠나라는 지금 그런 이 가계부채나 기업부채가 지금 한국에 3,500조가 넘는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그런 부채에 지금로 인한 은행의 손실. 그래서 결국 돈이 떼이는 거죠, 은행이. 그렇죠. 그러면 은행이 지금 결국은 자빠진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계속 빌려주는 쪽으로 백조니 뭐니 자금을 빌려준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 지금 구빈제도, 복지제도로서 그걸 마지막에 망한 사람들을 바칠 준비를 해야지. 그렇죠. 지금 망해가는데 밑에 구멍이 뚫렸는데 거기에 지금 밑빠진 도구로 해봤자 차라리 빨리 문을 닫아버리는 게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끈져서. 그렇죠. 그런데 자꾸 이렇게 끌고 가도록 하면서 돈은 돈대로 소진돼 버리고 그 사람들의 빚은 커지는 건 이것이 옳은 건가 또 생각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정말 쓸 때는 돈이 없는 거죠. 예. 아니 마라톤 선수가 40몇 킬로 뛰는데 물 한 병씩 갖고 있다고 봐요. 물을 언제 먹어야겠어요? 출발하자마자 한 병 다 먹나요? 아니죠. 이제 완전히 숨이 턱에 차가 숨이 더서 아끼고 죽어갈 때 예. 한 모금씩 맞고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랑 원리가 똑같죠. 이게 빨라야 경제 충격은 가을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앞으로 무슨 터널이 갈지 몰라요. 지금 요새 주가가 약간 반등하잖아요. 이게 IMF 때나 외환위기 때나 2008년 위기 때도 보면 떨어질 때 수직으로 안 떨어져요. 그럼요. 출렁이면서 떨어지거든요. 잠깐 반등하면 끝이다라고 개인도 또 들어가고 잠깐 반등할 때 또 들어가고 하는데 그게 바로 낚시밥이에요. 그렇죠. 그 생선이 매운탕 되느냐 계속 생선으로 사느냐 판단은 낚시 그 무느냐 안 마느냐 차이잖아요. 그거 넘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국가 정책, 재정 정책도 자꾸 낚시에 물린 그 생선처럼 자꾸 그런 꼴로 가니까 그게 많이 걱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돈 푼다고 좋아질 게 아니라요. 이거 신중하게 정회가 방향을 잡고 그 방향에 따라서 계획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정권이 하는 걸 보면 거의 하루살이처럼 뭐 4.15 총선 앞두고 뭐 막 푸는데 특히 이재명 저렇게 10만 원씩 1조 3천 풀으면 아마 문재인도 굉장히 잘한다고 칭찬할걸요?
정말 돈 받고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돈이 네.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누군가는 냈는데 누가 그렇죠. 냈겠어요? 여러분 세금이죠. 세금이죠. 세금 저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 필요한 사람한테 가도록 하는 게 그게 국가가 할 일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살이 폭주할 건데 네. 마지막에 딱 바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걸 그렇죠. 건져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자살로 떨어지는 그렇죠, 사람은. 그렇죠. 예. 예. 인공호흡기를 낸다는 정신으로 돈을 써야죠. 예. 오늘 1부 마치겠습니다. 문정권의 지금 이 우한폐렴 경제 위기 그리고 총선 그것과 관련한 이 지금 국가 예산의 지금 비효율적 집행 이런 것들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